여러분들은 광활한 초원과 유목민 하면 어떤 나라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놀랍게도 지금 그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는 또 하나의 작은 서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아침에 삼각김밥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온돌바닥에서 잠들며 심지어 취업을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어를 모르면 길도 찾기 힘들고 음식도 주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불과 몇 년 만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경제성장의 롤모델로 한국을 콕 집어 택한 나라. 높은 빌딩 하나 없던 광활한 초원을 과연 한국 문화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 다큐멘터리 감독 제시카 리입니다. 저는 지금 브루클린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서서 텅 빈 제 달력과 점점 쌓여가는 청구서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구석에 사용되지 않은 채 놓여있는 비싼 카메라 장비 위에 얇은 먼지층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메일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또 거절이군요. 이번 달에만 3번째예요. 주요 프로젝트 없이 3달을 보냈고 제 은행 계좌는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 소리가 제 아파트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목소리가 너무 간절하게 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프로페셔널하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마크, 제 프로듀서였어요. 제시카, 당신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몽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몽골이요? 저는 목소리를 평정심 있게 유지하며 되물었어요. 몽골에 뭐가 있는데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요, 마크가 말했어요. 그곳에는 모든 곳에 한국이 녹아 있어요. 언어, 브랜드, 기술 등. 우리는 당신이 한국 문화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지 기록해 주길 원해요. 저는 이미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얼굴을 찌푸렸어요. 한국계 미국인 감독으로서 저는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저는 중요한 국제적 이슈에 관한 진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지, 한국 대중문화에 관한 홍보 영상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네요, 마크, 저는 창문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밖에서는 뉴욕시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 경력은 정체된 느낌이었어요. 그건 진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기업 광고처럼 들리는데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마크가 주장했어요. 거기서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간판들이 현지 간판들을 대체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브랜드들이 몽골의 모든 곳에 있고요. 심지어 언어도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바꾸고 있어요. 저는 눈을 굴렸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한국 편의점과 K-팝 팬들이 있다는 거네요. 그건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그냥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버는 방식일 뿐이죠. 믿어보세요, 마크가 말했어요. 거기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시카,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당신도 필요하고요. 저는 제 빈 냉장고와 연체된 월세 고지서를 힐끗 보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맞았어요. 알겠어요,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관한 우스꽝스러운 비디오를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이 기업들이 몽골의 문화를 잠식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일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큐멘터리를 위한 장비를 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진정성과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에 진심이었어요. 제가 상상한 대로 몽골의 전통 문화를 밀어내는 인위적인 한국 상점들을 기록한다는 생각은 불편했어요. 옷을 가방에 넣으면서 저는 제 관점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현대 식민주의는 더 이상 군대가 필요 없어요. 대신 브랜드, 언어, 그리고 대중문화를 사용하죠.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트렌드를 받아들이느라 몽골 전통이 잊혀지는 슬픈 장면들을 상상했어요. 그건 정말 우울할 거야. 저는 카메라 렌즈를 확인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명백한 문화 제국주의의 사례지. 저는 몽골에 가본 적이 없지만 이미 제 머릿속에 이야기를 그려놓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밀고 들어가 모든 것을 한글 간판으로 덮고 사람들을 그들의 제품에 의존하게 만드는 장면들이요. 저는 현지인들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이에 대해 분개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이 과제에 대해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제시카. 네가 전 세계에서 한국의 성공을 기록하게 되다니. 아빠, 그게 이 프로젝트의 요점이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의 말을 바로잡았어요. 저는 이 기업들이 어떻게 몽골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조사하는 거지, 그걸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항상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어쩌면 때로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단다.
저는 좌절감을 느끼며 통화를 마쳤어요. 부모님은 제가 행복한 이야기보다는 어려운 진실을 드러내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저의 열망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짐 싸기를 마치고 제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어요. 제 저널리즘 상들이 선반 위에 놓여 있었는데 마치 카메라 장비처럼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이 몽골 프로젝트가 제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될지 아니면 그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월급이 될지 궁금했어요. 공항에서 저는 제가 모은 제한된 연구 자료를 살펴보았어요. 사진들은 울란바토르의 거리가 한국 브랜드 이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GS25, 이마트, BBQ, 설빙.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죠. 그곳은 마치 서울의 일부를 복사해서 다른 나라에 붙여 넣은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슬프네요. 저는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초기 생각들을 적었어요. 몽골에서의 한국 문화제국주의, 브랜드와 언어가 어떻게 지역 정체성을 지우고 있는가. 예상되는 발견,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현지인들. 밀려나는 전통 비즈니스들. 몽골 전통을 버리는 젊은이들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 위기. 저는 제 관점에 만족하며 노트북을 닫았어요. 저는 몽골에서 무엇을 발견할지에 대해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이때는 제가 얼마나 완전히 잘못 생각했는지, 그리고 이 여정이 어떻게 문화적 교류, 영향력, 그리고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한 모든 믿음에 도전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날아 저를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이야기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울란바토르를 향해 내려가고 있었고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였어요. 공중에서도 아래 도시 곳곳에 밝은 한국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건 제가 우려했던 그대로일 것 같았어요. 바로 문화적 장악이요. 짐과 장비를 챙긴 후 저는 도착홀에서 가이드를 만났어요. 그는 친근한 미소를 지닌 키 큰 남자였고 작은 몽골 국기핀이 달린 네이비 블루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리씨? 저는 라파굴라입니다. 몽골 체류 기간 동안 당신의 가이드가 될 사람이에요. 그는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었어요. 울란바토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피곤한 미소로 인사를 받았어요. 14시간의 비행 후라 샤워와 휴식이 간절했지만 바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제 카메라는 이미 주변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현실은 예상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도시로 향하는 길은 한국 브랜드들로 가득했어요. GS25, 이마트24, BBQ, 설빙, 그리고 스타벅스. 모두 몽골어가 아닌 한글로 된 간판이었죠. 마치 누군가가 서울의 한 동네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은 것 같았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한국어 텍스트의 바다를 가리키며 라팍에게 물었어요. 몽골어는 거의 보이지 않네요. 라팍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어 실력 없이는 여기서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길 찾기, 음식 주문하기, 심지어 구직 신청도 말이죠. 한국어 지식 없이는 모두 어려워요. 저는 카메라 렌즈 뒤에서 얼굴을 찌푸렸어요. 예상보다 더 심각했어요. 단지 한국 브랜드가 이곳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언어가 일상생활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제 다큐멘터리의 관점에는 완벽했지만 문화적 현실로서는 불편했어요.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지 않나요? 저는 3개의 연속된 상점에 한글만 있는 거리를 주민하며 물었어요. 걱정한다고요? 대부분은 이것을 발전으로 봐요. 라팍은 제 질문에 놀란 듯 말했어요. 여기서 한국 브랜드는 곧 품질과 현대성을 의미해요. 저는 거의 믿을 수 없어 웃을 뻔했어요. 이것이 진짜 이야기일 리가 없었어요. 문화적 정체성을 잃는 것에 대한 저항, 원한 또는 최소한 우려가 있어야 했어요. 저는 인터뷰에서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촬영 일정을 검토했어요. 내일 아침 저는 수잔 바트에르덴이라는 대학생을 캠퍼스 카페에서 만날 예정이었어요. 그녀는 영어를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뷰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장비를 세팅하기 위해 카페에 일찍 도착했어요. 메뉴는 몽골어와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영어는 작은 각주로만 표시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커피 사이즈도 한국식 관행을 따라 숏, 톨, 그리고 그란데가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수잔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그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키가 작았고 친근한 둥근 얼굴과 자신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 외에 현대적인 옷차림에 전통적인 몽골 색상의 화려한 스카프가 포인트로 더해져 있었어요. 리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도울 수 있어 기대돼요.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장비를 설치할 조용한 구석을 찾았어요. 제가 카메라를 조정하는 동안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문제들을 드러내기 위해 철저히 준비된 질문들을 했어요. 수잔, 곳곳에 있는 한국어 간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물었어요. 당신의 언어가 밀려나는 것이 당신을 괴롭게 하지 않나요? 놀랍게도 그녀는 제 질문에 진정으로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괴롭다고요? 전혀요. 그녀는 열정적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대답했어요. 여기서 한국 브랜드는 품질 보증 마크 같은 거예요. 몽골 소비자들은 지역 제품보다 한국 제품을 훨씬 더 신뢰해요. 그래서 사업가들이 한글을 그렇게 두드러지게 전시하는 거예요. 한국 간판이 더 많은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곳보다 판매량이 훨씬 더 높아요. 저는 이 긍정적인 내러티브의 균열을 찾아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문화적 정체성은 어떤가요? 몽골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을 잃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나요? 수잔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기울였어요. 우리는 정체성을 잃고 있는 게 아니라 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의 최고의 요소들을 취해서 우리 삶에 적응시키고 있어요. 이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녀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이건 제 예상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못한 수용이나 조용한 저항의 이야기를 할 거라 예상했었거든요. 인터뷰 후 수잔은 저에게 캠퍼스를 안내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대학 건물들은 소비에트 시대의 건축물과 최근의 한국식 영향을 받은 디자인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은 몽골어, 한국어, 그리고 영어를 섞어 대화하고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한국 브랜드 백팩을 메고 삼성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국어과는 캠퍼스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어요. 수잔이 걸으면서 설명했어요. 대기자 명단이 수년 동안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 때문인가요? 저는 여전히 부정적인 각도로 문제점을 찾으며 물었어요. 수잔은 웃었어요.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죠. 기업들은 한국어 사용자에게 30% 높은 급여를 지불해요. 그날 오후 저는 당조 바툴가 프로젝트 매니저와 함께 몽탄 스마트 시티라고 불리는 건설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는 신중한 움직임과 정확한 말씨를 가진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개발 현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제가 본 것에 놀랐어요. 작업자들은 몽골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된 바닥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태양열 와이파이 스테이션과 스마트 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었죠. 우리는 단지 한국 기술을 수입한 것이 아니에요. 당조는 조용한 자부심으로 설명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전체 도시 계획을 위한 철학에 대해 연구했어요. 그들의 사람 중심 접근법은 우리의 기후와 문화에 완벽하게 맞아요. 저는 작업자들이 한국의 온돌 디자인에서 가져와 몽골 건물에 맞게 수정된 바닥 난방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이 아파트들은 비싸겠네요. 저는 여전히 문제를 찾으며 지적했어요. 모든 매물은 첫날에 매진되었어요. 당조는 그의 태블릿으로 측정치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품질과 효율성을 위해 기꺼이 이 비용을 지불해요.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점점 커지는 혼란으로 촬영한 영상을 검토했어요. 제가 계획했던 문화제국주의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보고 있는 것과 맞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는 것에 대해 의도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의 도시의 불빛,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국 간판을 응시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가 모든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어요. 만약 이것이 상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적응에 관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제 자신의 편견이 여기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한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저는 제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에 대해 불확실함을 느끼며 잠이 들었지만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몽골에 체류한 지 5일이 되었는데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카메라를 들고 한국 문화 침략에 관한 제 이야기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며 나갔어요.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계속해서 제가 믿었던 모든 것과 모순되는 장면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에 있는 거대한 이마트 슈퍼마켓 안에 서 있었어요. 이 매장은 제가 전에 서울에서 본 것과 똑같았어요. 같은 배치, 같은 제품, 같은 빨강과 노랑이 섞인 간판이었죠.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편안해 보이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나이든 몽골 여성들은 물건을 스캔하면서 서로 한국어 문구를 말하며 셀프 계산대를 쉽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두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한 가족이 쇼핑하는 것을 취재했어요.
엄마는 망설임 없이 김치, 고추장, 그리고 한국배를 집어들었어요. 이것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이국적인 외국 음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식료품이었어요.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여기서 쇼핑해요. 그녀가 저의 인터뷰에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요. 제 아이들은 한국 간식을 아주 좋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지만 내심 고민이 되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저항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외국 문화 영향에 대한 우려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슈퍼마켓 방문 후 저는 GS25 편의점을 방문했어요. 안에서는 학생들이 아침 식사로 삼각 김밥을 집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앵으투구스라는 10대 소년에게 다가갔어요. 이것을 자주 먹나요? 저는 그의 삼각 김밥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학교 가기 전 매일 아침 먹어요. 이제는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식단의 일부가 되었어요. 매장 관리자는 충격적인 통계를 저에게 공유해줬어요. 인구 330만 명인 우리나라에서 지난해에만 5천만 개 이상의 삼각 김밥을 팔았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어요. 그건 한 사람당 약 15개 정도였어요. 그 수치는 놀라웠지만 몽골인들이 왜 이러한 한국적 요소들을 그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는지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줄이 문 밖까지 늘어선 한국 음식점을 방문했어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몽골 가족들이었어요. 제 통역사를 통해 저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여러 번 한국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후에 저는 옥토곤 교수님 한국어학과 학과장을 인터뷰하기 위해 울란바토르 국립대학교로 향했어요. 그의 사무실은 작지만 깔끔했고 한국어, 몽골어, 그리고 영어로 된 책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교수님, 이 프로그램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가요? 저는 카메라를 설치한 후에 물었어요. 경쟁률은 100대 1이에요. 그는 안경을 조정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가진 각 자리마다 100명의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그렇게 수요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로 일자리 때문이죠. 한국어를 구사하는 졸업생들은 30% 높은 초봉을 받아요. 이제는 모든 주요 기업과 많은 정부기관들이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마침내 이 이야기의 부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기회를 보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하지만 몽골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세대가 그들의 전통과 접촉을 잃는 것에 대해 걱정하진 않으세요? 교수님은 천천히 안경을 벗고 저를 직접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은 친절하지만 진지했습니다. 리 씨, 문화는 결코 정적이지 않아요. 항상 진화하고 있죠. 역사를 통틀어 몽골인들은 다른 문화에서 유용한 요소들을 실용적으로 채택해왔어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문화적 항복이 아니라 전략적 적응입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잘못 바라보고 있었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제 자신의 두려움과 편견을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제 프로듀서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크,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문화제국주의를 기록하러 여기 왔는데 그게 아니었어.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인정했어요. 이 사람들은 희생자가 아니야.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이익이 되는 의도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 그럼 그 이야기를 대신 들려줘. 그는 단순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처음에 믿었던 모든 것과 모순돼. 저는 반박했어요. 내 관점은 한국 문화가 몽골 전통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었어. 네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흥미롭게 만드는 것 아닐까?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한국 간판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들을 침략의 상징으로 보지 않았어요. 만약 그것들이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대표한다며? 인간의 적응력과 문화, 교류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관한 무언가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희생자를 찾는 대신 몽골인들이 이러한 한국 문화의 요소들을 받아들이도록 이끈 이 점들을 이해하는 데 집중할 것이에요. 저는 분주한 교통교차로를 뒤덮고 있는 현대와 기아 자동차의 바다를 촬영했어요. 저는 휴식 시간 동안 바툴이라는 택시 운전사에게 다가갔어요. 한국 자동차가 여기서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요? 저는 통역사를 통해 물었어요. 몽골은 매우 가혹한 도로와 극단적인 날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그의 현대차 후드를 두드리며 설명했어요. 한국 자동차는 영하 40도 겨울에도 쉽게 고장나지 않아요. 부품을 찾기 쉽고 연비가 좋죠. 이 차는 30만 킬로미터를 달렸는데도 여전히 완벽하게 달려요. 나중에 저는 한국 차량 수리를 위한 특별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지역 자동차 학교를 방문했어요.
강사는 이 수업들이 제공될 때마다 즉시 마감된다고 말했어요. 한국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사는 2배의 수입을 올려요. 그는 설명했어요. 모든 자동차 정비소는 최소한 한 명의 한국 자동차 전문가를 원해요. 오후가 되자 저는 아이들이 몽골어와 한국어 알파벳을 동시에 배우고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바트맷이라는 8살 소년이 놀랍도록 유창한 한국어로 저에게 말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그는 자신있게 저에게 말했어요. 제 첫 반응은 그의 꿈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한국의 아이돌을 꿈꾸는 대신 몽골의 음악 전통을 보존하고 싶어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제가 다시 부정적 측면을 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자신의 가치관을 그의 선택에 강요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꿈은 할리우드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미국 아이들과 정말 그렇게 다를까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침내 제 초기 관점을 공유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몽골 문화보존협회의 수장인 수크는 전통 유물로 가득 찬 그의 작은 사무실에서 저를 만났어요. 우리는 젊은 세대들이 몽골어보다 한국어를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에 우려하고 있어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의 전통 언어와 정체성이 실제 위협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의 우려는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들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러나 이제 일주일간의 인터뷰와 관찰 후라 저는 그의 견해가 소수 의견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몽골인들은 한국의 영향을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 취재 노트를 검토하면서 저는 어려운 진실에 직면했어요. 저는 제 다큐멘터리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문화제국주의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교류, 적응, 그리고 상호 이익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 원래 내러티브는 틀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가 전해야 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을 때 저는 모든 메모를 침대 위에 펼쳐놓았어요. 빨간색 볼펜으로는 제 초기 생각들을 지우고 있었고 파란색 형광펜들로 새로운 발견들을 동그라미 쳤어요. 노란색 스티커 메모는 제가 만들러 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다큐멘터리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더 이상 문화적 침략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더 흥미로운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문화가 어떻게 혼합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제 전화기가 라팍의 문자 메시지로 울렸어요. 그는 제가 요청한 한국 문화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새로운 인터뷰 일정을 잡아놓았어요. 저는 새로운 에너지와 열린 마음으로 카메라를 들고 나갔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울란바토르 외곽에 있는 현대자동차 정비소였어요. 정비소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도구 상자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배열되어 있었어요.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6명의 정비사들이 다양한 차량을 작업하면서 몽골어와 한국어 기술 용어를 섞어 대화하고 있었어요. 정비소장인 간볼드가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그는 50세 정도로 강한 손과 자신감 있는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5년 전만 해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는 제 통역사를 통해 설명했어요. 지금은 이 정비소를 운영하고 새로운 정비사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한국 자동차가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었어요. 저는 그가 한국 차량이 어떻게 몽골의 극한 조건을 처리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는지 설명하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이 자동차들은 같은 연식의 일본이나 독일 모델보다 가치를 더 잘 유지해요. 그는 컴퓨터에 있는 기능 차트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이들은 우리의 혹독한 환경에 맞게 설계되었어요. 극심한 추위, 거친 도로, 모래 폭풍 등이에요. 한쪽 구석에서는 젊은 견습생들이 한국어로 쓰인 수리 매뉴얼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간볼드는 기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그들 훈련의 일부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어를 아는 정비사는 2배의 수입을 올려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러한 이유들로 몽골의 모든 가구들은 가족 중 최소한 한 명의 구성원이 한국 기업과 일하기를 원해요. 다음으로 우리는 새 건물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방문했어요. 주인인 나라는 이 집을 사기 위해 수년간 저축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집안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이전에는 제 가족이 수돗물 없이 전통 게르 텐트에서 살았어요. 그녀는 바닥 난방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겨울은 끔찍했어요. 석탄을 태웠는데도 여전히 바닥은 얼어 있었죠. 지금은 한국에서 온 온돌 난방으로 영하 40도에서도 따뜻하게 지내요. 저는 따뜻한 바닥을 느끼기 위해 웅크렸어요. 온돌은 몽골의 잔혹하게 추운 겨울에 완벽하게 적용되었어요. 아파트 건물 자체는 커뮤니티 공간, 보안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효율적인 창문이 있는 한국식 배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건물은 하루 만에 매진되었어요. 나란히 저에게 말했어요.
모두가 이런 편안함과 함께 살고 싶어 해요. 점심 후 저는 전통 몽골 요리와 한국 요리를 모두 배우는 요리학교에서 학생들을 인터뷰했어요. 강사는 한국 요리 기술이 어떻게 현지 재료에 맞게 적응되었는지 설명했어요. 몽골 식단은 주로 고기와 유제품이었어요. 그녀가 볶음 요리 방법을 시연하면서 말했어요. 한국 채소 요리 기술은 우리의 영양을 극적으로 개선했어요. 학생들은 현지 몽골 양배추를 사용하여 김치를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은 겨울 동안 고기와 우유만으로 생존했던 그녀의 할머니가 이제 1년 내내 채소 김치를 즐긴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채소 식단을 즐기신 뒤에 할머니의 건강이 좋아졌어요. 학생이 행복하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혈압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늦은 오후에 저는 바쁜 GS25 편의점에 있었어요. 관리자는 제가 10대들이 간식과 삼각김밥을 사기 위해 방문하는 방과 후 러시 타임을 촬영할 수 있게 허락해 주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워 보이는지였어요. 이제 이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외국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일 뿐이었어요. 이 가게에서만 하루에 5,000개의 삼각김밥을 팔아요. 관리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 편의점이 들어서기 전에는 전통 음식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종종 식사를 건너뛰었어요. 이제 그들은 빠르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저녁이 다가오면서 저는 몽탄 스마트시티를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문제를 찾는 대신 이 한국식 영향을 받은 개발이 주민들에게 가져다주는 이점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몽탄 도시의 가로등이 깨끗한 보도를 밝혔어요. 아이들은 건물 사이에 안전한 차량 없는 구역에서 놀고 있었어요. 스마트 폐기물 시스템은 자동으로 재활용품을 분류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모든 정류장에 설치된 실시간 버스 정보 디스플레이가 사람들에게 교통편이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불이 켜지는 중앙광장에 서 있으면서 저는 명확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한국 문화의 인위적인 복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려 깊은 적응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하고 그들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했어요. 그 접근 방식에는 약점이 아닌 지혜가 있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저를 인내심 있게 동행해준 라팍에게 돌아섰어요. 제가 미래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당황해 보였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연결된 세계에서 문화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우리 주변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서 왔든 간에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채택해요. 이것은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새로운 층을 더하는 것이에요. 라팍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세기 동안 몽골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 한국 등 많은 문화로부터 유용한 요소들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몽골인으로 남아있지만 진화하고 있어요. 어둠이 내리면서 우리는 전통적인 몽골 만두와 함께 한국 길거리 음식을 파는 노점이 있는 야시장을 걸었어요. 가족들이 모여 두 요리를 함께 먹고 있었어요. 전통 음악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동안 젊은이들은 몽골어와 한국어를 섞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장면은 제가 배운 것을 정확하게 담아냈어요. 문화는 서로를 지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가 본 것을 말하기 위해 마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정말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한국 문화 제국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문화가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희생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맞는 똑똑한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들려요. 마크가 동의했어요. 그리고 아마 더 진실에 가까울 거예요. 확실히 더 진실에 가까워요. 저는 제 메모를 보면서 말했어요. 저는 이 모든 가정들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것들 중 거의 모든 것이 틀렸어요. 가장 좋은 다큐멘터리는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을 드러내요. 마크가 말했어요. 심지어 영상 제작자에게도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제 전체 스크립트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이야기가 바뀌었지만 저 역시 바뀌었어요. 문화 교류에 대한 제 관점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한때 인위적이라고 보았던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제가 모방이라고 판단했던 것은 이제 혁신처럼 보였죠. 내일은 몽골레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저는 제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배운 것을 공유하는 제 자신의 반성을 촬영할 계획이에요. 그것은 제가 만들러 온 다큐멘터리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가치 있을 거예요. 몽골에서 돌아온 지 3주 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긴 편집 시간의 증거로 커피컵들이 제 주변에 흩어져 있었어요. 화면 속 이야기는 제가 몽골을 떠날 때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프닝 장면은 제가 카메라를 직접 향해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영상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제 이름은 제시카 리이고 저는 이미 이야기의 결론을 내린 채로 몽골에 갔었어요. 영상 속에서 제가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제가 믿고 싶었던 것과 진실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카메라 앞에서 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직함이 이 작품을 제 가장 강력한 작품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제 프로듀서 마크였어요. 방금 최종 편집본을 다 봤어. 그가 말했어요. 제시카, 이거 정말 훌륭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훨씬 더 좋아. 고마워요. 저는 안도감이 밀려오며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이 영상의 메시지를 이해할 것 같아요? 물론이지. 이건 한국의 영향에 대한 가정뿐만 아니라 문화교류 전반에 대한 가정에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어. 마크가 말했어요. 협회에서도 정말 좋아해. 그들이 다음 달에 시사회를 열고 싶어 해.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제 책상 위 벽을 바라보았어요. 몽골에서 만난 사람들의 사진을 핀으로 꽂아두었어요. 밝은 미소로 한국 브랜드가 어떻게 신뢰를 만드는지 설명하는 수잔. 스마트 시티 디자인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당조. K-팝 스타가 되는 꿈을 가진 어린 소년 바트맷. 심지어 전통이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는 문화보존협회의 수크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함께 복잡한 진실을 말해주었어요. 문화교류는 단순하지 않아요. 그것은 선과 악이나 강함과 약함의 대립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택, 적응, 그리고 무엇이 효과적인지 찾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시사회는 비오는 화요일 저녁에 열렸어요. 작은 극장은 영화 평론가들, 대학 교수들, 그리고 동료 다큐멘터리 제작자들로 가득 찼어요. 불이 어두워지고 제 다큐멘터리 영화가 시작되자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어요. 저는 관객들의 얼굴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이 제 여정을 따라가는 동안의 반응에 대해서요.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제 초기 편견에서부터 몽골인들이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한국 문화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점차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과정까지. 영하 40도의 겨울에도 집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온돌 바닥.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는 편의점들. 일자리 기회를 여는 한국어 능력들. 마침내 불이 켜졌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진짜 열렬한 박수 세례였어요.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 한 젊은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 마이크 앞으로 다가왔어요. 당신의 다큐멘터리는 제게 문화적 영향이 어느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지는 제로섬 게임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것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제 피에 흐르고 있는 유산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진지함에서 과거의 저 자신을 알아보면서요. 세상은 문화적 공격자와 희생자로 나뉘어 있지 않아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주요 대학들이 국제관계 수업에서 제 다큐멘터리를 보여줄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하는 이메일들을 받았어요. 여러 영화제에서도 상영 초청을 받았고요. 가장 놀라운 것은 카자흐스탄,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에서도 비슷한 문화교류를 기록해달라는 초청을 받은 것이었어요. 저는 다음 과제를 위해 짐을 싸고 있어요. 베트남 중부에서의 한국 기술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었죠. 그때 제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선물을 보았어요. 그것은 수잔이 준 것으로 전통적인 몽골 디자인이 현대적인 스마트폰 거치대에 새겨져 있었어요. 제가 목격한 문화적 융합의 완벽한 상징이었어요. 그 옆에는 제가 몽골에 도착하기 전에 가졌던 초기 가정들을 적었던 노트들이 있었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이제는 다 지워버린 편견들과 선입견들을 보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새롭게 적은 것이 있었어요. 문화교류는 정체성을 잃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체성에 새로운 층을 더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채택한다. 그리고 그 접근 방식에는 약점이 아닌 지혜가 있을 뿐이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카메라를 챙겼어요. 이번에는 제 고정관념들을 뒤에 남겨두고 떠나요. 제 일은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를 놀라게 하더라도요. 창문 밖으로 비가 뉴욕의 브루클린 거리에 내리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매일 세계 각지의 음식, 언어, 그리고 전통이 섞여 있는 것을 봐요.
저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문화교류의 현장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정작 그 복잡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몽골은 제게 문화가 서로를 완전히 지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섞이고 적응하고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외부에서 보면 대체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내부로부터의 진화일 수 있어요. 제 카메라는 이제 언제 어느 곳으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앞으로 방문할 베트남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관점이 드러날지, 그리고 제가 어떤 다른 편견들에 도전해야 할지 기대돼요. 그것이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의 본질이에요. 때로는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이야기가 제 생각과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도파민 코리아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